자, 안녕하세요. 3단원 2장 근대국가 수립을 위한 노력 1절 개화정책의 추진과 반발 시작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17쪽부터 119쪽의 내용입니다. 자, 우선 제목의 의미부터 살펴볼게요. 개화정책. 여기서 개화정책은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여서 우리나라를 발전시키겠다라는 그런 정책이죠. 자, 이 개화정책을 공부하실 때 중점을 두고 공부하셔야 될 내용이 우리나라가 외국에 보낸 사절들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사절들을 여기선 시찰단이라고 표현하니까 시찰단이라고 할게요. 시찰단을 외국에 보내는데 이때 외국에 보냈던 시찰단의 이름 요거를 익혀두시고요. 그리고 이때 개화정책을 추진하면서 만들었던 기관들의 이름과 역할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개화 정책들이 1880년대에 진행이 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반발들이 있었어요. 자,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이 반발에는 사상과 그리고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걸 하나씩 살펴보실 텐데요. 먼저 사상은 위정척사 사상을 배우게 될 겁니다. 위정척사. 구체적인 내용은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이 위정척사는 반드시 익혀두셔야 되는 게 시대별로 어떠한 주장들이 나왔는가. 그래서 이 주장들의 내용. 그래서 시대와 내용 이렇게 살펴보시고요. 이게 뭐 순서를 묻는 문제도 나오고 내용을 묻는 문제도 나옵니다. 자, 그리고 1882년에 99인들이 반란을 일으켰던 사건이 있는데요. 이것이 이모군란이라고 합니다. 이모군란. 자, 이 사건은 사건의 원인과 결과, 그래서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익혀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학습 내용을 지금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개화정책의 추진. 일단 정치 제도 면에서 개화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합니다. 이름이 길기 때문에 옆에다 쓸게요. 리, 기무, 아문입니다. 자, 이게 원래 청나라에 설치되었던 개화정책 기구인데 우리나라도 똑같이 동일한 이름을 사용을 했습니다. 통리 기무아문은 개화정책을 총괄해서 추진하는 그런 기구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군사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신식군대를 만드는데 그 군대의 이름이 별기군입니다. 특별한 무기를 가진 군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교련병대라고도 불렀습니다. 자, 그래서 신식군대. 자, 이 신식군대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종래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부대가 5군형이라고 하죠. 이 5개의 군형을 예산이나 규모 면에서 축소를 시키고요. 신식군대에 이제 예산을 집중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나중엔 좀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일단 이렇게 봐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외국에 보냈던 시찰단을 4개를 살펴보시는데요. 수신사 조사 시찰단 옆에 이렇게 묶어주시고요. 요거는 일본에 보냈던 사절입니다. 시찰단. 그리고 청나라에 보냈던 시찰단이 영선사. 그리고 미국에 보냈던 시찰단이 보빙사 되겠습니다. 자, 일단 수신사는요, 일본의 사절로 여러 차례 파견을 했는데요. 근대 문물을 시찰을 하기 위해서 보낸 공식적인 시찰단입니다. 공식적인 시찰단이다. 이렇게 해서 봐주시고, 이때 여러 차례 파견되었던 그 수신사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분은 김홍집이죠.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죠. 김홍집이 수신사로 갔는데 여기에서 청나라 외교관이었던 황준헌으로부터 가져왔던 책이 뭐죠? 조선책략입니다. 자, 이 책의 내용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미국과 조약을 체결한 것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인데 이 조선책략의 내용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영남 만인소 사건으로 또 이어지게 되는데요. 요거는 일단 이렇게 필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여론 악화라고 좀 적어주세요.
자, 이렇게 여론이 악화됐기 때문에 이후에 일본에 보내는 시찰단은 비밀리에 파견했습니다. 이 비밀리에 파견된 시찰단의 이름이 바로 조사시찰단 되겠습니다. 개화 정책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근대 시설을 시찰하는 그런 역할을 해왔고요. 통리기무하문의 관리들이 파견을 갔다 왔습니다. 뭐 일본에서 이루어지는 뭐 근대식 수업을 듣는다든가 시찰한다든가 이런 역할을 했었죠. 자, 그리고 청나라에 유학생과 기술자를 파견했는데 청나라에 보냈던 시찰단은 좀 목적이 특별했습니다. 바로 텐진에 있던 무기 제조 공장을 가서 이 무기 제조 기술을 배워왔습니다. 무기 제조 기술을 배워왔고요. 귀국 후에는 기기창을 설치하는데 이 기기창이 바로 우리나라의 근대적 무기 공장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보빙사입니다. 보빙사는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체결이 되고 나서 조미수호 통상조약, 지난 시간에 배웠던 조약이죠. 자, 이 조약이 체결되고 나서 미국 공사가 부임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례로 한국인 관리들이 미국으로 갔습니다. 이 사절을 우리가 보빙사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4개의 사절을 한번 지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교과서에 실려있는 지도니까요. 잘 봐주시면요. 자, 일본에 보냈던 사절. 자, 수신사와 조사시찰단 되겠습니다. 이 중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둬야 될 사절이 바로 수신사로 갔던 김홍집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청나라에 보냈던 사절입니다. 청나라에 보냈던 사절은 영선사죠. 무기 제조 기술을 배우러 텐진에 갔다 왔다고 했죠. 돌아와서는 기기창을 설치했고요. 자, 그리고 일본을 거쳐서 미국으로 갔던 사절이 있습니다. 조미수호 통상조약 체결 이후에 보빙사라고 하는 사절이 갑니다. 자, 이렇게 4개의 사절을 각 나라와 매칭해서 그렇게 해서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개화정책의 추진에 반발했던 사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위정척사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여기 공란 2번에 자, 크기가 작으니까 여기다 쓸게요. 위정척사. 자, 우선 이 단어의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과서에 간단한 설명이 있으니까 함께 보겠습니다. 올바른 학문인 성리학과, 여기서 올바르다, 바를 정자죠. 그리고 이 올바른 성리학을 지킨다, 요것이 위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성리학 이외의 종교와 사상, 자, 이것은 올바르지 않은 것이고 사악한 겁니다. 그래서 사가 되고 이것을 척결한다. 그래서 척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올바른 학문인 성리학을 지키고 사악한 학문인 서학이라든가 서양의 학문 이런 것들을 배척한다. 그래서 위정척사가 됩니다. 자, 다시 본문을 보시면 서양 문물의 수용, 요것은 이제 사악한 행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거부는 이제 척결한다. 그래서 척자를 쓰고요. 그리고 성리학적 사회 질서, 이건 올바른 거죠. 정. 그리고 이것을 지킨다. 위. 그래서 위정척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위정척사는 18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주장하는 내용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도 각 시대별로 어떠한 주장들이 있었는지 요거를 묻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1860년대부터 보겠습니다. 자, 1860년대는 흥선대원군이 집권했던 시기죠. 흥선대원군 이렇게 적어볼게요. 흥선대원군 집권기. 자, 이 시대는 서양의 통상 요구가 굉장히 높아졌던 시기입니다. 이때 위정척사 사상가였던 이항로와 기정진이 통상을 반대하죠. 자, 근데 이 통상 반대는 흥선대원군의 생각과도 같았죠. 자, 이분들이 주장했던 내용 중에는 척화주전론도 있습니다. 여기서 척화는 서양 세력과 화친하는 것을 척결한다. 그리고 주전은 전쟁을 주장한다. 그래서 서양 세력과 전쟁을 해야 된다는 아주 강경한 입장이죠.
자, 그래서 이 척화 주전론에 이 척화자를 따서 훗날 척화비도 세워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1870년대에 가서는 이 흥선대원군이 쫓겨나죠. 그리고 일본이 문호 개방을 요구하게 됩니다. 자, 이 요구에 따라서 결국 1876년 강화도 조약이 체결이 되죠. 자, 강화도 조약이라고 적고요. 자, 이 강화도 조약이 체결될 이 전후에 그 강화도 조약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최익현이라고 하는 위정척사 사상가가 개항을 반대했는데, 이분이 말씀하셨던 것이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그림을 다시 살펴보면요. 자, 박 교수와 같은 통상 개화론자들은 그 일본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입장을 보였던 반면에, 최익현과 같은 위정척사 사상가는 저들이 외인이라고 하나, 여기서 외인은 이제 일본을 가리키는 거고요. 실은 서양 오랑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의 주장을 네 글자로 표현하면 자, 요게 일본입니다. 외, 그리고 양은 서양을 가리키죠. 이 두 개는 한 몸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양일체가 됩니다. 자, 이러한 주장이 1870년대 주장이고요. 개항 반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양일체론 최익현이 주장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880년대가 되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김홍집이 2차 수신사로 갔다 왔는데, 이때 2차 수신사로 갔던 김홍집이 황준원의 조선책략을 조선에 가져와서 유포하죠. 이때 이 조선책략의 내용이 바로 미국과 연합을 해야 된다, 수교를 추진해야 된다는 주장이었죠. 이 주장에 대해서 이만송과 같은 이런 위정척사 사상가들이 영남 지역 만여 명의 유생들을 모아 상소를 올리게 됩니다. 이게 영남 만인소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이제 정부의 개화 정책을 반대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위정척사 사상의 흐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자, 형광펜으로 한번 다시 표시해 보겠습니다. 1860년대는 통상을 반대했죠. 척화 주전론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70년대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그 전에 개항을 반대하는 입장이 나오게 됩니다. 자, 최익현이 외양일체론을 주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1880년대는 조선책략의 유포에 반대해서 영남 만인소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은 개화 정책을 반대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보면은 다 모두 반대를 주장을 했는데 이 반대의 내용이 다 다르죠. 통상 반대, 개항 반대, 개화 반대, 개화 정책 반대,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반드시 시대별로 내용을 구분하라는 거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모군란이라는 사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우선 이 사건의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의 개화 정책에 대한 반발로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여기서 주체가 중요합니다. 주체가 두 개의 세력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처음에 이 사건을 일으켰던 세력은 구식군인들이에요. 자, 구식군인들이 신식군인들에 비해서 차별 대우를 받게 되죠. 자, 월급이 13개월치가 밀렸는데 이때 월급은 쌀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 지급된 쌀에 겨와 모래가 섞여 있자 구식군인들의 분노가 폭발하면서 이 사건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후에 도시의 하층민들도 가세를 하게 되거든요. 그럼 도시의 하층민들은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바로 개항 이후에 일본에게 무제한으로 쌀 수출이 가능해졌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자, 곡물 수출로 쌀값이, 우리 국내에서의 쌀값이 폭등하게 됩니다. 근데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던 하층민들 입장에서는 쌀을 구입을 하기가 더 어려워진 거죠. 자, 이렇게 되면서 이런 어려움이 심화되자 반일 감정이 높아지게 됩니다. 일본 때문에 쌀값이 올랐다. 그래서 이 반일 감정이 높아진 상황이었는데 구식군인들의 폭동이 일어나게 되자 여기에 가세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전개 과정을 좀 다시 보시면요. 구식군인들이 일단 처음에 그 목표로 삼았던 곳은 정부의 고관들, 개화 정책을 추진했던 사람들, 집이라든가, 그리고 일본 공사관도 습격했습니다. 일본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신식군대인 별기군의 교관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일본인이었어요.
그래서 별기군의 일본인 교관도 살해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이러한 사건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흥선대원군 세력과 결탁을 하게 됩니다. 흥선대원군은 고종과 민씨 일파에서 정치에서 이제 물러나 있는 상황이었는데 흥선대원군이 다시 한번 집권하게 된 거죠. 흥선대원군은 자신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결국 이제 그 민씨 일파에서 중단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흥선대원군은 다시 집권한 후에 개화 정책들을 중단하는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흥선대원군의 재집권이 되겠고요. 고종은 이러한 상황을 이제 타개한다는 목적으로 흥선대원군에게 권력을 위임하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 바로 이 시점에 바로 청나라 군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돼요. 자, 청이 서울에 들어오게 되면서 자, 흥선대원군을 납치해서 청나라로 데려가게 됩니다. 자, 청으로 압송이 되죠. 자, 그리고 구식군인들 중에 이제 이모군란에 가담했던 주동자들 이런 사람들을 잡아서 처형시키게 됨으로써 결국 군란은 진압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전개 과정이었고요. 자, 다음 페이지. 자,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 보기 전에 우리 교과서에 사진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모군란 때 청으로 압송된 흥선대원군 텐진으로 끌려가셨는데 여기 텐진에서 촬영한 사진이고요. 그리고 흥선대원군이 3년간 유배되어 있던 지역이 이제 바오딩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여기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잠깐 보시고 이제 결과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건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은 나라는 청나라가 되겠죠. 이 구식군인들의 반란을 진압을 했기 때문에 청의 내정 간섭이 더욱더 높아지게 되는데 조선에 아예 군대를 주둔시켰고요.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고문을 파견합니다. 원래 고문의 의미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조력자 이런 뜻이긴 하지만 청나라가 보냈던 고문들은 모두 다 우리나라의 정치를 간섭하기 위한 목적으로 왔습니다. 두 사람이 왔는데 내정 고문에는 마젠창이 왔고요. 이분은 청나라 사람입니다. 그리고 외교 고문에는 멜렌도르프가 왔습니다. 이 멜렌도르프는 독일인입니다. 독일인인데 청나라 관리였어요. 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파견되어서 우리나라의 정치에 간섭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청나라와 불평등한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 조약의 이름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이 4번 공란 옆에 적어 볼게요.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입니다. 자, 여러분들 근현대사 시간에 배우는 조약 중에 이름이 제일 긴데 10글자입니다. 자, 근데 이거 한 글자씩 한번 의미를 살펴보시면 조선과 청나라 상인과 백성이 바다와 육지에서 무역할 때 필요한 조약이다. 장정이 조약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장정이라는 그 의미를 좀 아셔야 되는 게 대등한 두 나라끼리 조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우월한 위치에서 속국과 맺는 조약을 장정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용어만 보더라도 조선을 속국으로 규정하고 조약을 체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옆에 나와 있듯이 조선을 청의 속방으로 명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교과서 사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잠깐 보시면 이번에 제정한 수륙 무역 장정은 청이 속방을 우대하는 뜻이며 각국과 똑같이 같은 이득을 보도록 하는 데 있지 않다.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불평등 조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옆에다가 불평등 조약 적어주시고요. 자, 그럼 일본과는 어떤 조약을 맺었느냐? 제물포 조약을 체결합니다. 이 제물포는 인천이죠. 그래서 인천에 있는 제물포에서 조약을 체결합니다. 자, 일본은 그 당시에 이제 공사관도 불타고 별기군의 교관도 살해당하고 이런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배상금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배상금하고 여기 옆에 CF하고 보상금이란 개념을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요거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보상은 어떤 사람이 상을 받을 만한 어떤 좋은 행위를 했을 때 받는 돈이 보상금이고요. 배상금은 어떤 사람이 잘못된 행위를 했을 때 책임으로서 내야 되는 돈이 배상금입니다. 자, 그래서 배상금 지불을 요구하게 돼요. 일본은. 그리고 공사관이 불탄 것을 트집 잡아서 군대를 주둔하도록 합니다. 이때 주둔했던 군대가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일본군이 서울에 주둔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일본군이 서울에 주둔하게 되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모군란 이후 이 사건 이후에 있었던 개화 정책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고종은 과거에 흥선대원군이 세웠던 척화비를 모두 제거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척화비,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상징했던 그 비석이죠. 요거를 모두 다 제거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다시 개화 정책을 추진합니다. 통치기구라든가 군사제도 정비하고 그리고 방문국을 설치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이 방문국은요, 찍을 박자에 그럴 문자인데요. 인쇄소가 되겠습니다. 인쇄소인데 근대적 시설이죠. 그래서 근대적 인쇄소다. 이렇게 해서 봐주시면 되겠고, 여기서 인쇄했던 문서가 한성순보라고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신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문화사에서 다시 볼 거니까 메모만 하고 넘어갈게요. 최초의 근대 신문이다. 자, 국가에서 찍어낸 거니까 관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관보라고 같이 적어주시고요. 자, 이러한 정책들을 재추진했습니다.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개혁들은 모두 다 실패로 끝나요. 자, 실패로 끝났던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청나라가 계속 내정 간섭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민씨 세력들이 청나라와 친하고 이 청나라에게 의존하는 정책들을 계속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새롭게 민씨 정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것은 고종은 왕비로 민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이 민비가 자신의 친인척들을 관리로 다 임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정치 세력화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민씨 정권이라고 부르는데, 앞으로 이 고종과 민씨 정권이 함께 자주 언급이 되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같이 함께 묶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종, 민씨 정권.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예산 부족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대화 정책을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예산들이 필요했을 텐데 이런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실패로 끝났다. 자, 마무리하기 전에 이 재물포 조약 내용도 잠깐 볼게요. 재물포 조약도 여기 3관에 보면은 배상금에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5관에 보면은 일본 공사관에 경비병을 주둔시킨다. 뭐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자, 형광펜으로 표시해 볼게요. 자, 개화 정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반발들이 있었는데 이 반발에는 위정척사 사상과 이모군란이 있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 이 개화 정책들을 공부할 때 중요한 부분은 외국에 보냈던 시찰단, 그 다음에 개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만들어졌던 여러 기관들 이름,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